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주부예요. 살면서 살림이 나아진 집은 첫째가 고생, 잘 살다가 나중에 망한 집은 막내가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시댁의 경우는 전자였어요. 노름에 빠져서 대대로 내려온 전답에 하나 남은 집까지 팔아먹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탓에 제 남편은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을 하며 고생을 했거든요. 어머님 말씀으론 제 남편이 공부를 잘해서 동네에 소문난 수재였다는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큰애는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사람이다. 못난 부모 만나 어릴 때부터 굶기도 많이 굶고 이 고생 저 고생 안 해본 게 없는 애야. 애미로서 해준 것도 없고 고생만 시킨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살아생전에 어머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제 남편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실하고 자상한 데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넘기는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의경으로 제대하고 경찰이 된 남편은 동네 파출소에 있을 때도 사비를 털어 독거노인과 부르청소년을 돕곤 했어요. 쉬는 날에도 몸이 불편한 동네 어른들 찾아뵙느라 휴일도 반납할 정도였죠. 9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아예 10살 어린 동생을 맡아 키우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죠. 시동생 결혼할 때는 신혼집 구하라고 대출까지 받아 전셋집을 해주었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런 제 남편을 보고 오지랖이 넓다고 탓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부모 없이 결혼하는 동생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 뜻을 따랐던 거고요.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 그 정도 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남편을 말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네요. 왜냐고요? 바로 얼마 전 시동생이 했던 행동 때문에요. 한때 세상에 둘도 없이 우애가 깊던 남편과 시동생의 관계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건 불과 몇 년 전부터예요. 동서가 주식으로 대박을 치면서 많은 돈을 벌고부터였죠. 옛말엔 곳간에 인심 난다고 했지만 실상은 곳간이 채워질수록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허울 좋은 옛말일 뿐이었던 거죠. 없는 살림에 돈이 생기고 보니 시동생 내외 목에 힘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곤 위아래도 모르고 까부는데 성질 같아선 한 대 패고 싶을 정도였죠. 모르긴 해도 예전에 저였다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100일 동안 마늘과 쑥으로 버티던 웅녀심정으로 꾹 참았다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남편만 아는 오래된 비밀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17살이던 시절로요. 당시 저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5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단 둘이 살게 되면서 일탈을 하게 된 거였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외롭다는 이유로 툭하면 집에 남자를 들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 엄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죠. 아빠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그래서 허구한 날 엄마와 싸웠어요. 엄만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뭐가 그렇게 외롭다고 툭하면 집에 남자를 들여?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인연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그래, 난 남자 없으면 안 된다.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혼자 남은 엄마 걱정은 못할 망정 타박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남의 남자를 뺏어서 만났어? 말해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괜한 내 탓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이년아. 늘 결론 없이 평행선만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게 불편해졌고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거리를 배회하게 되었죠. 나쁜 짓도 하게 되었고요. 툭하면 근처 학교 일진들과 패싸움을 하고 잘 사는 집 애들한테 돈도 뺏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막장 인생이었죠. 그땐 세상이 싫었거든요. 불행한 나와는 달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화가 났어요. 변명 같지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면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죠. 참 철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배가 고파서 친구들과 동네 슈퍼에 들어가 빵과 과자를 훔쳤는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저만 잡히게 됐어요. 그때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경찰을 보자 주인 아줌마는 저를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며 길길이 뛰셨어요. 그동안 없어진 물건값까지 다 저한테 물어내라면서요. 저런 것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남의 물건에 손대는데 어디 제대로 된 인간이 되겠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르긴 해도 네 부모도 너랑 똑같은 년놈들일 거다. 그러니 자식을 도둑년을 만들었지. 에휴, 저런 것도 딸년이라고? 네 엄만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네 엄만 낯짝이 궁금하다. 순간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못은 했지만 죄 없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니까 화도 나고 속이 상했거든요. 그때였어요. 얼굴이 빨개진 남편이 버럭 질렀어요. 아주머니,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학생이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빵이랑 과자였어요. 보면 몰라요? 배가 고파서 훔친 거라는 걸. 어른이 돼서는 그 정도 헤아려줄 아량도 없으세요? 물론 훔친 건 잘못이지만 적어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얘 부모 욕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말에 주인 아줌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없어졌던 것까지 다 물어준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10만 원을 불렀어요. 당장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없던 저는 고개만 떨굴 뿐이었죠. 남편은 일단 자기 돈으로 값을 치르곤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파출소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할 테고 그럼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파출소가 아닌 분식집으로 데리고 가지 뭐예요. 그리고는 김밥과 떡볶이, 순대까지 잔뜩 시켜주었어요. 일단 먹자. 나머지 일은 먹고 나서 해결하자고. 내가 많이 굶어봐서 아는데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남편은 제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며 다정하게 웃어주었어요. 슈퍼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젊은 오빠더라고요. 그런데도 행동은 나이 든 어른들보다 더 어른 같더라니까요. 저희 엄마나 슈퍼 아줌마보다 더요. 딱히 사건 접수된 건 아니고 슈퍼 주인 아줌마가 돈도 다 돌려받아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덕분에 저는 파출소 소장님한테 훈계를 듣는 걸로 그날 사건은 일단락 됐어요. 하지만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인계를 해야 해서 부득이 엄마가 파출소에 와야 했죠.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의 엄마는 남자와 함께 파출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쳤죠. 차라리 죽어라 이년아. 네 애미 잡아먹으려고 곡하니 지금? 이런 걸 딸년이라고 키웠네 내가. 이러고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 경찰 아저씨, 차라리 저거 감방에 넣어주세요.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러고 살 거 차라리 네 아빠 죽을 때 같이 죽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라도 홀가분하게 살았을 텐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경찰도 빵을 훔친 제가 배고팠을 걸 먼저 생각하는데 날 낳아준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당신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편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그러더군요. 언제든 배고프면 파출소로 오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인간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라고요. 그날 저는 미래의 제 남편한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날 생각해주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로 파출소에 드나들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나쁜 짓도 끊고 제대로 살아서 멋있게 이 남자 앞에 다시 서겠다고요. 목표가 생기니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도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놓았던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하고 착실한 학생이 되었어요. 힘들 때는 파출소로 찾아가 멀리서 남편을 지켜보다 오곤 했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고3 시절이 지나고 저는 서울에 있는 여대에 합격을 했어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포기했던 날라리가 서울 4년대 대학에 합격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담임도 엄마도 반 애들도 놀랄 정도였죠. 대학 합격 소식을 접한 저는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당당히 고백했죠. 아저씨, 저 4년만 기다려주세요. 대학 졸업하면 그땐 저랑 사귀자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당돌한 여고생의 프로포즈에 남편은 수줍은 얼굴로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주더군요. 저는 100%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창피한 것도 불구하고 몇 년 전 근처 슈퍼에서 빵 훔치다 걸리느라고 제 과거를 설명하자 한참 뒤에야 남편과 파출소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곤 대학 입학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파출소에 들려 내 남자가 잘 지내나 확인을 하곤 했어요. 혹시 주변에 여자가 꼬이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요. 어느새 파출소 사람들은 그런 저를 재수씨라고 불러주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귀까지 빨개져선 도망을 쳤지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2년 넘게 찾아가다 보니 남편도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깻잎머리 교복 차림 여고생일 때는 아무래도 어려 보였겠지만 이제는 화장도 익숙한 여대생으로 변해서 그런가 애 취급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파출소를 드나든 지 2년하고 3개월 만에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당시 시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형제의 우애가 좋은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글쎄 데이트할 때 종종 따라 나오곤 했어요. 그때는 저한테 누나라고 부르며 엄청 잘 따랐었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그런 시동생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시동생이 고3이 되고 수능시험을 보러 갈 때도 몸이 아프신 어머님을 대신해 제가 시험장까지 따라갔을 정도였죠. 남편은 비상근무를 하느라 정작 자기 동생 시험장에는 갈 수 없었거든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댁에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했던 저는 시동생이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교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교문에 커다란 엿을 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학부형들 사이에서 말이죠.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온 시동생은 그런 저를 발견하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형수님, 제가 알바해서 첫 월급 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수님 선물은 꼭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랑 헤어지지 말고 꼭 결혼까지 하세요. 남편과 달리 넉살이 좋은 시동생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시동생은
무난히 서울 사는대 대학에 합격했고 입학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그리고는 약속했던 대로 제게 귀걸이를 선물해 주었죠. 은도 아니고 싸구려 길거리표였지만 아직도 그 귀걸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제게는 뜻깊은 선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전공을 살려 교육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해 가을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주변에선 뭐 그리 일찍 결혼을 하냐고 했지만 솔직히 친정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더 서둘렀어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오히려 어머님이 친정엄마보다 편하고 좋았어요. 어린 나이에 없는 집에 시집와 고생이 많다시며 늘 제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저희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간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모처럼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제가 첫 애를 임신하던 그해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지 뭐예요.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간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어머님께 밥이며 빨래까지 맡겨왔던 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에 한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든자린 몰라도 난자린 티가 난다고 어머님의 빈자리는 무척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 어머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전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직 대학생인 시동생한테요. 그런 마음을 잘 아는 시동생도 형한테 부담 지우지 않으려고 학과 공부도 알바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그렇게 한 몇 년간은 우애 깊은 형제 사이에서 저는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한때 놀던 아이였던 흔적은 깨끗이 지운 채 말이죠. 거기다 남편이 근무지를 옮겨서 더더욱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한 시동생은 의료기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경리과 직원이던 동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둘 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시점이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야 했어요. 그래서 시동생 집은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했죠. 남편도 그렇지만 저 역시 시동생과는 친형제처럼 살았던지라 그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나서서 은행 대출을 알아봤었죠. 동서 친정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결혼 준비도 저희 집에서 거의 도맡아 해주었어요. 동서가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그땐 아깝단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3년 전쯤인가 한창 주식 붐이 불었을 때 동서가 적금 탄 돈으로 시동생 몰래 주식에 투자를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게 엄청 대박이 나서 글쎄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지 뭐예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후엔 아예 시동생 부부가 둘 다 주식에 맛을 들여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2년도 안 돼 수십억 자산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돈이 좀 생기자 시동생과 동서는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에 빠져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매일 모니터에 그래프를 띄워놓고 모든 생활을 그 앞에서 하더라고요. 장이 마감되면 그제야 자고 다음 날 장이 서면 다시 모니터 앞에서 죽치고 살고 문제는 육아였죠. 아무리 돈도 좋다지만 그래도 자식은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둘 다 애는 뒷전이고 주식에만 빠져 살더라고요. 한 번은 김치를 전해주러 집에 갔는데 애가 곰팡이가 핀 빵을 뜯어먹고 있지 뭐예요. 제가 달려들어 빵을 뺏고는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주식 투자도 좋지만 하은이 밥은 제대로 챙겨줘야지. 하마터면 곰팡이 빵을 먹을 뻔했잖아.
애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글쎄 제 품에 안긴 애를 뺏어가면서 그러지 뭐예요. 형님이 뭔데 나한테 훈계해요.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남이사 애한테 빵을 먹이든 밥을 먹이든 신경 끄라고요. 자기가 애가 없으니까 괜히 남의 애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들어. 동서의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불임 판정을 받았거든요. 안 그래도 아이 얘기만 나오면 죄인이 되는데 그걸 잘 아는 동서가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꼭 찌르지 뭐예요. 서운하더라고요. 지금껏 뭘 바라고 자기들한테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게 비수를 꼽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더 말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사과 전화도 한 통 없더라고요. 괘씸해서 이후론 저도 김치고 반찬이고 일절 안 해줬어요. 그런데 시동생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시동생도 저희 남편한테 점점 함부로 굴기 시작한 거예요. 형, 언제까지 경찰이나 하고 살 거야. 고졸경찰은 승진도 어렵다는데. 그냥 이참에 경찰 그만두고 딴 일 찾는 게 낫지 않겠어? 형 나이도 있는데 더 늦으면 이직도 힘들어. 정 일자리 없으면 내가 한번 자리 알아봐 줄까?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형한테 하는 꼴이 어찌나 꼴사납던지 정말 주먹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죠. 도련님, 형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이 뭐 어때서요? 지금껏 이이가 경찰에서 번 돈으로 도련님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어요. 받을 땐 말없더니 돈 좀 번다고 형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만 더 이이 앞에서 그딴 소리 하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어요? 형수,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등록금이랑 전셋집 해준 거 돌려달라 그 뜻이에요? 참 치사하게. 알았어요.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내가 2배, 아니 3배 쳐서 드릴게요. 그럼 됐죠? 더러워서 정말. 시동생은 오히려 지가 더 화를 내곤 밥을 먹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 내 친동생 같았으면 당장 멱살을 잡아서 내동댕이 쳤을 텐데 시동생이라 그러지 못한 게 억울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수저를 놓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지금 심정이 어떨지를 누구보다 잘 알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동생 부부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2배, 3배 주겠다던 돈도 감감무소식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지 뭐예요. 네? 그이가 다쳐요? 얼마나요? 순찰을 나갔던 남편이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폐자자에 걸려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더라고요. 남편은 한사코 집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상처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해서 연락을 했던 거죠.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술을 해도 다리 상태가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아직 40대 중반인데 다리를 절게 될 거라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여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수술을 받은 남편은 4시간 뒤 병실로 옮겨졌어요. 늘 든든한 산처럼 느껴졌던 남편이 초췌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니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모습을 남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곤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빌었죠.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한 이 사람 다리까지 절게 되면 불쌍해서 어떡해요. 어머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제사도 더 열심히 지내드릴게요.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믿을 구석이 없어서 한참을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병실에 돌아와 보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하도 울어서 두 눈이 시뻘개진 저를 보시더니 수술이 잘 됐으니까 걱정 말라며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다행히 부위가 나쁘지 않아서 재활만 잘하면 다리를 저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 말에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 나도 모르게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니까요.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은 자신 다리는 생각도 않고 제 걱정부터 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해? 다친 당신이 왜 미안해? 거기에 폐자재를 버린 놈들이 미안해야지. 내가 당신 퇴원만 해봐. 그것들 아주 가만히 안 둬. 성질을 버럭 내는 저를 보고는 그제야 남편이 빙그레 웃더군요.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을 해야 해서 남편은 당분간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해보니 시동생 내외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형이 다쳤다고 연락을 해도 병원에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그래도 걱정은 됐는지 집으로 찾아왔나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오니 얼른 입을 닫더라고요. 내외가 제 눈치만 슬슬 살피는 게 낌새가 하도 수상해서 일부러 남편 옆에 가서 앉았어요. 무슨 얘긴데 내가 오니까 딱 그쳐요? 여보, 무슨 얘기했어? 그러자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제 눈을 피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동서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된 거 숨길 거 있나요? 따지고 보면 아주버님한테도 좋은 제안인데 다리도 다치셔서 전처럼 경찰 일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해요. 칼에 총까지 든 범인들 잡으러 다니다 혹시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다리까지 성취하는데. 게다가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하면 어디 대접이나 해주나요? 짭새니 뭐니 놀리기 일쑤지. 그러니까 이참에 경찰 그만두세요. 저희가 아주버님 모실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경찰을 그만두라는 건 그렇다 쳐도 왜 자기들이 내 남편을 모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동생이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 와서 일하라고요. 그때였죠.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 말을 끊고는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동서 얘기를 더 듣고 보니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동생 회사라서 그래요? 말이 운전기사지. 따지고 보면 그거 수행비서나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 형인데 월급도 좀 두둑히 주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사람 구하자면 얼마든지 구해요. 그래도 아주버님한테 맡기려는 건 그간 우리한테 해준 것도 있고 다리까지 그렇게 된 마당에 온전히 경찰 일 할까 싶어 그런 거라고요. 그 다리론 어디 취직도 못해.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걸 무자르듯 자르냐? 자격지심이야 뭐야. 듣자 하니 이것들이 글쎄 제 남편한테 시동생 운전기사를 하라지 뭐예요. 순간 그간 참았던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면서 그간 잊고 살았던 날라리 본능이 제대로 터져 나왔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미친 미나리 꽃다발 같은 것들이 어디서 되먹지 않은 소리를 씹으려. 뭐? 그 다리로 어디 취직도 못해? 찢어진 주둥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나불거려 되먹지 않게. 니들 둘 오늘 대가리가 엉덩이에 인사하도록 쳐맞아 볼래? 니들 눈깔 빼서 저글링 한번 해줘? 가짜는 무말랭이 같은 것들이 어디 감히 내 남편한테 지 기사를 하래. 한번 터져 나온 왕년 욕자락은 정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시동생 내외 얼굴에 뿜어졌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처음 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떡 벌리고 굳어버렸죠. 한때 제가 날라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겠죠. 그동안 조심조심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것들 다시는 안 보는 한이 있어도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놔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니들이 언제부터 돈 좀 굴리고 살았다고 시건방을 떠는 건데 월세방 하나 구할 돈도 없어서
지형 앞세워 은행 대출 받아간 것들이. 너 이자라도 한번 내고 이러냐? 말로는 그간 가져간 돈 2배, 3배 차준다더니 왜 소식이 없어? 그런 주제에 어디서 지형한테 시다바리 노릇을 하래? 되먹자는 개벽다개 같은 새끼 같으니라고. 눈 까라 이 새끼야. 포크로 확 뽑아버리기 전에. 그리고 너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떠드는데 내 남편이 네 친구냐? 띠동갑돈 없는 아주버님한테 어디 건방지게 반말을 해? 넌 쌀에기 반톨만 처먹었냐? 어따 대고 반말을 섞어 죽을라고.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라. 오늘 밤까지 네 학비에 신혼집 대출금, 은행 이자까지 쳐서 싹 다 보내. 동서가 경리 출신이니까 동계산은 잘 하리라 믿지만 혹여라도 계산 틀리면 내가 10원마다 강냉이 하나씩 털어줄 테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해. 알았어? 성질이 잔뜩 난 저는 시동생 내외를 집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 계좌로 목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이게 은행 이자를 제대로 친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도 안 왔던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껄껄대며 그러더군요. 지금껏 자신이 저를 보호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제가 자신의 보호자였다고 말이에요. 누가 보호자면 어때요? 살맛대고 사는 동안 서로 위하고 살면 되죠. 3개월간의 재활을 마친 남편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어요. 남편 말로는 아직 완쾌는 아니지만 몇 달 뒤엔 전처럼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면 제 입부터 틀어막는 버릇이 생겼어요. 말로는 제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다는데 아무래도 막아야겠죠. 참,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던 시동생은 몇 달을 못 넘기고 쫄딱 망했어요. 가지고 있던 주식이 폭락해 적자인 회사를 운영해 나갈 자금이 부족해 그랬다더군요. 화무 11홍이라고 부귀와 건세가 영원하진 않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